드라마를 보니까 너무나도 제가 배웠던 그 남조선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너무나도 딴판이고, 자기의 그 자유로운 패션 스타일을 이렇게 하고 다녀도 누구 하나 와서 붙잡지 않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자, 제가 알고 있기로 북한에서 특수부대원 출신 아버님이 있는 이제 집안이신 걸로 아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 환경일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정도 환경인지도 궁금하고요.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랑 탈북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 특수부대 장교라고 해서. 장교이셨던 건가요? 네. 장교에서도 계급이 대령. 네, 여단 참모장. 대령이면 되게 높은 거잖아요.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화롭게 살지 못해요. 북한의 군인들이나 또 간부들은 대부분 그냥 김씨 일가의 노예여서요. 물론 물질적으로의 호화로움보다는 명예로서의 호화로움, 그리고 출신 성분에 대한 차별화된 대접을 받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여단 참모장 정도면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아닙니다. 북한에서 잘 산다는 기준이 참 안타깝게도 하루 세끼 밥 먹으면 잘 사는 거고, 뭐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에서 대령이었으면 잘 살았겠죠. 근데 북한에서 그러한 그 김씨 일가의 노예 군대로 살다 보니까 물질적인 보답보다는 그런 걸 바라지 않고 항상 명예롭고 뭔가 장군님이 아시는 사람 뭐 이런 그 세뇌돼 가지고 그런 거에 명예로서의, 그러니까 명예적으로 조금 뭔가 좋으면 좋았겠죠. 네. 근데 그러면 여단 참모장님 정도 되시면 하루 세끼 밥 먹으면 북한에서 잘 사는 걸 하셨는데, 하루 세끼 밥 먹는 거는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없죠. 제가 사실은 좀 이제 북한 출신 분들한테 미안했어요. 이만갑에 출연하면서. 그 이유가 특수부대다 보니까 여기 특수부대에는 노르마 식단이라는 게 나와요. 그 노르마 식단이 뭐냐면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국가대표 선수한테 나오는 그 식단입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수부대여서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이 못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먹였던 것 같아요, 군인들이. 그래서 제가 소고기를 많이 먹었거든요, 부대에 있을 때. 그리고 뭐 그 통조림으로 돼 있는 고기들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드렸더니 우리 고향 분들이 저를 엄청 째려보시면서 북한에서 일반 사람이 어떻게 소고기를 먹냐고, 소고기 먹으면 총살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함경북도의 그 대학을 갔을 때 알았거든요. 소고기 먹으면은 총살된다라는 걸. 그래서 그때는 그 부대 안에 있다 보니까 뭐 사탕, 과자, 그러니까 일반 그 사회에서 그 주민들이 먹어보지 못한 뭐 그런 것도 먹어봤고, 뭐 시시각각으로 간식도 많이 내려왔고, 또 북한이 귀한 게 책이 너투각이에요. 근데 그런 너투도 이런 종이는 아마 써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뭐 당중앙 문건이나 뭐 이런 거나 쓰지, 이 종이 자체도 너무 귀해서 그 이런 너투 좋은 거 쓰고 이런 거 보고 같은 그 학급 친구들도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게 여단 참모장님이셔서 그런 걸 다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특수부대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도 다 그렇게? 아니요. 그건 좀 계급이 다르니까. 그렇죠. 간부니까 뭐 평양도 자주 가시고, 또 특수부대 장교이니까 모든 보급이 아무래도 좋았던 거고, 일반 군인들은 뭐 밥 3끼 먹어도 북한 군대 안에서 밥 3끼만 먹어도 정말 제대로, 밥 3끼는 먹이지만 제대로 먹여도 감사할 판이거든요. 그런데 특수부대는 그렇다고 해서 막 일반 병종처럼 막 그렇게 정말 허약할 정도로 그렇게 먹이진 않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다음에 탈북 결심하게 된 계기는 있을 거잖아요. 그쵸. 탈북에 대한 생각은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년? 네. 그 계기는 이제 그 대학을 가고 나서 클래스메이트죠. 그 학급에 있는 아이가 저한테 이제 한국 드라마를 추천하게 됐고, 그 드라마를 봐버린 거죠.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나도 제가 배웠던 그 남조선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너무나도 딴판이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한국 드라마를 좀 끊지 못하고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교육으로 다가왔고, 제가 또 교원대학을 다녔거든요. 북한의 교육제도를 봤을 때 완전히 정말 문맹태치도 겨우 될 정도로 그때는 일반 학교들이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바빠 맞아서 나온 게 뭐 일거중이라는 이런 학교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 봤을 때 좀 여러 가지로 이 한국 드라마가 저한테 가르쳐주는 게
컸어요. 그래서 그때 계기로 그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한국 드라마 뭐 봤던 것 중에 지금 기억에 남는 거 혹시? 2000년대 중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한민국의 90년대 초, 2000년대 초 드라마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과, 예, 뭐 첫사랑, 모래시계, 그 김두한, 예, 그 김두한이 이제 이거 나온 거. 네네네. 그런, 그 드라마도 보고, 황태자의 첫사랑, 겨울연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 천국의 계단, 가을동화, 뭐, 엄청 봤죠. 그런 걸로 어떻게 많이 봐요? 이게 다 뭐 다운로드가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밀수로, 불법으로 중국에 드나드는 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돈 있는 집 자식들이 그걸 사보는 거죠. 그래서 좀 돈이 없거나 그거 이제 보다가 걸리면 또 처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집안의 자식들은 아예 그때 당시는 엄두도 못 냈죠. 그래서 좀 유나님 집은 그 정도는 되는 거고. 저는 뭐 집에 항상 달러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엄마가 그때 그 여기로 말하면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미소 운영하다 보면 현금으로 이렇게 북한은 뭐 어차피 현금밖에 없긴 하지만 현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이렇게 돈바구니에다 엄마가 이렇게 쌓아놨었어요. 그럼 그걸 저보고 정리하라 그럴 때 제가 정말 어느 정도 빼도 엄마는 몰라요. 그래서 항상 돈은 집에 참 미안하지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탈북 어쨌든 한국 드라마 보면서 이제 탈북했다 생각했는데 탈북은 뭐 어떤 방법을 아버님께서 뭐 도와주셨나요? 아니요. 특수부대 출신? 아니죠. 저는 아버지한테 말하면 저희 아버지가 먼저 저를 죽였을걸요. 네, 저희 아버지는 특수부대 제대하신 이유도 이제 그 손을 다쳐서 제대를 하셨거든요. 제대하시고 바로 또 출신 성분이 좋고 특수부대 그 출신이고 하니까 바로 또 이제 원스타 계급을 줘서 국토감독대 대장으로 임명을 하더라고요. 원스타까지 되신 거예요? 그 국토감독대 대장하면 왕별 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또 정복을 입으셨는데 그때서부터 저희 집에 엄청 잘 살았어요. 뇌물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원스타니까. 그 국토감독대라는 것 자체가 토지를 관리하고 산의 나무를 관리하고 강하천을 관리하는데 북한이 권한행군을 겪으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주로 벗겨 먹은 게 자연을 벗겨 먹어요. 그래서 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나무를 떼야 되는데 그 나무도 국토감독대가 관리하고 산에 화전을 일궈야 되겠는데 그 토지도 국토감독대가 관리하고 돈이 들어오는 부처네요, 거의. 거기는 정말 뇌물이 끊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는 그때 아버지가 그 국토감독대 대장할 때 정말 귀하다는 뭐 약재는 다 먹어봤던 것 같아요. 더 내려올 그냥 거기서 한국 드라마 보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좀 철도 없었고 그리고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의 간섭 받는 걸 되게 싫어했던 아이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제일 좀 화가 났던 게 입고 싶은 대로 입고 귀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의 그 자유로운 패션 스타일을 이렇게 하고 다녀도 누구 하나 와서 붙잡지 않고 근데 저는 그때 탈북하기 전에 옷차림 때문에 몇 번 단속에 걸려서 막 끌려가가지고 강제노동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걸 이제 아버지가 데리러 와서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왜 옷 하나도 제대로 못 입게 하고 귀걸이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게 하고 뭐 헤어스타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든 자유로움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선택 사항들 이런 것들이 크게 다가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럼 탈북은 어떻게 하신 거죠? 그 국경경비대 중대장을 포섭을 해서 국경경비대 중대장한테 그 50불을 주고 50불에 네 그때 아버지 돈을 제가 훔쳐서 1200불을 훔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정말 그 돈의 가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잠깐만요. 그 탈북할 때가 2006년이잖아요. 네.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그때 만으로 하면 19살이죠. 이제 뭐 고3이나 대학 한국으로 지금 대학 1학년 요 정도 나이. 저 대학교 2학년 대학 2학년. 딱 끝마치고 탈북이에요. 네. 그래서 $50 주고. 얼마냐? 나 두만강 넘을 건데 얼마 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50불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당장 합시다 그랬죠. 제가 1200불을 일단 그때 훔쳤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 50불이 싸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100불이면 4인 가족 기준이 1년 먹고 사는 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그 정도로 제가 좀 세상 물정을 몰랐던 아이죠. 그래서 이제 두만강 건너가요. 네, 건너서 그 다음에는 그 국경비대 중대장이 이렇게 브로커를 연결해 주니까 그 브로커가 이틀 후에 오더라고요. 그 제가 숨어 있는 집으로. 그래서 오고 나서 500불 내라 그래서 500불 내니까 저를 베이징까지 데려갔고. 베이징. 네,
베이징에 가니까 11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비슷하게 온 사람들이. 아니요, 저만 북한에서 직행으로 오는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다 중국에 사시던 분들. 그래서 말이 북한 사람이지 제 눈엔 북한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래야지 그 11명이 한국으로 온 거야 같이? 네. 어떻게 한국으로 와요? 그렇게 해서 거기 브로커들이 데리고 미얀마로 가서 미얀마에서 라오스로 넘어가고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죠. 태국 가서. 태국으로 가서 저희는 교회로 갔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랑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저희를 보호하고 있다가 난민 신청 다 해주시고 그 난민지 인정받은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왔죠. 아니 근데 뭐 이제 갓 20살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렇게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갔다가 뭐 베이징 그다음에 뭐 미얀마 이런 데 넘어가다 보면 국가들이 몇 개씩 바뀌는 거잖아요. 뭔가 무서울 수 있잖아. 이거 한국 가는 게 아니라 몸이 팔려 뭐 장기가 이렇게 된다. 그런 사람 그거를 그 시시각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 한국에 있는 브로커하고 전화 연결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런 거죠. 뭐 저는 제가 탈북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탈북하는 거 알았거든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고. 엄마한테 들켰기 때문에 알고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다. 탈북하기 전에? 네, 저를 탈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탈북하다가 들켰기 때문에 엄마는 알았죠. 근데 그때 기차역까지 엄마가 바래주시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기차에 올라탈 때 엄마가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유나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어.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엄마의 마지막 말을 굉장히 꼭 붙잡고 기억하고 그렇게 그 사선을 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유나님과 또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시죠? 오빠 한 명. 오빠 한 명. 네. 아니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딸이 탈북을 한 거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어떤 대접을 받아요? 바로 제가 탈북하고 3일 동안 대학교를 안 나오니까 조사도 갈 거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방학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이렇게 모이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게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더 모여야 돼 막 이런 게 있는데 계속 연락도 안 되고 안 나오니까 3월 달 그때 초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니까 이제 집으로 들이닥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보위부 감옥에 쳐놓고 엄마는 노동교화형에 들어갔죠. 거기서 처벌은 받고 다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저희 엄마는 계속 노동교화형에 들어가 계셨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연좌제거든요. 자식을 잘못 키운 죄. 그리고 아버지는 32일 정도를 보위부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다 받으셨죠. 근데 그런 가족분들 남은 가족분들 다 오셨다고요? 네. 어떻게 해요?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그 한 명씩 어떻게 오빠와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다 같이 오신 거예요 한 번에? 아니요. 저희는 다 따로따로. 한꺼번에 오는 분들은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 진짜요? 순서대로 그럼 누구부터 오신 건데요? 제가 국정원에 들어왔을 때 저희 아빠는 이미 국정원에 들어와 계셨고 제가 국정원에서 막 밑에서 이제 조사 끝나고 막 노는데 그 4층에 이렇게 창문이 싹 열리더니 유나야 하고 이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올려다 봤더니 저희 아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2일간 고문을 받으시고 증거가 없으니까 저의 탈북을 도왔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풀어놨어요. 풀어놨는데 잠깐 병보석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병보석. 네, 그때 당시 병보석으로 딱 나왔을 때가 4월 15일쯤 김일성 생일쯤 되거든요. 이때는 국경연선의 그 통제가 더 강화돼요. 그러니까 그때가 말하자면 탈북 성수기가 되거든요. 더 오히려 안 좋아, 그러니까 감시가 덜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탈북 시도를 많이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좀 그 권력자들을 많이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라인도 있고 하니까 저를 붙잡겠다고 넘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이미 태국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를 보낸 조선족 브로커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물은 거죠. 유나가 어디 가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남조선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안에선 남조선에 가면 반역자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출신 성분이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저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사촌들도 그렇고 팔촌들도 그렇고 우리 집안에선 더 이상 이제 특수부대 간부도 안 나오고 뭐 어떤 간부도 나올 수가 없어요. 저 하나 때문에. 그걸 막으시고자 내가 대한민국에 가서 유나를 잡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던 거죠. 그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국정에 처음 만나신 거잖아요. 네네. 그때 묘한 감정이 왜냐면 여기서 볼 수 없는 분을 만난 거잖아요. 묘하다기보다 그냥 충격이었죠.
그리고 온몸에 털이 다 서더라고요,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그냥 바로 무릎 꿇었죠. 무릎 꿇고 빌었죠. 아버지,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 죽이지만 마십시오. 막 그랬죠.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딸을 잡아서 다시 북한을 가려고 하셨던 분인데 네. 뭐 이제 지금 계속 사신 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아버지 막 잘못했어요. 뭐 죽이지만 마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되게 이렇게 울먹울먹하는 목소리로 아, 유나 살아 있었구나. 아버지가 걱정 많이 해서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제부터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이러더라고요. 저 아버지가 왜 저런 후라이를 치나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안심시키려고 저러시나 그랬는데 어쨌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가 보자 하면서 이제 창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런 말을 할까 믿질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심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나중에 저희 아버지를 조사하셨던 그 부장급 간부님을 제가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설득시키셨냐. 그렇게 했더니 뭐 명동에 한번 데려가고 남산타워 한번 데려가고 뭐 신세계백화점 한번 데려가서 그냥 새로운 문명을 네, 그걸 보여줬더니 그리고 이제 또 돌아오는 길에 물어봤대요. 선생님 혹시 대한민국의 입영 월급이 얼마인 줄 아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니 국가에 바친 군인이 무슨 월급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생님 정도의 계급이면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그에 맞는 대우를 해드립니다. 선생님은 그곳에서 자기의 뼈를 깎아가면서 정말 그야말로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 김씨 일가에 그냥 정말 덕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거에 그랬나 봐요. 돌아오셔서 조사받겠다고 하시더래요. 어쨌든 북한 특수부대원 출신 아버지가 딸을 잡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 이제 살기로 결정하셨는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좀 그 다음에 제일 충격적인 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이제 유나님 빼고는 아버님, 어머님, 오빠인 거잖아요. 오라버니. 이 세 명이 함께 오는 게 더 안전하지. 여기서 이제 아버님이 왔는데 안 돌아가면 나머지 두 명은 정말 연좌제의 그 더 심해질 수도 있잖아요.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오신 거죠? 어차피 저희 엄마는 그때 감옥에 계셨기 때문에 뭐 저희 아버지가 있든 없든지 간에 저희 엄마는 그 노동교화 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기한을 다 채웠어야 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아버지랑 저랑 돈을 내보내가지고 엄마를 노동교화소에서 뺐어요. 뇌물을 먹인 거죠. 해서 이제 엄마가 알아서 그 풀어놓고 엄마가 알아서 중국을 왔더라고요. 브로커 손을 잡아가지고. 엄마랑 오라버니 같이? 아니죠. 오빠는 그때 군에 있었어요. 군대 나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만 온 거죠. 엄마는 알아서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바로 그냥 비행기로 모셔왔고 오빠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저희가 조금 그 돈을 모아서 또 돈을 써가지고 군에서 제대시켜가지고 그리고 국경에 데리고 와서 강을 넘어라 그랬더니 우리 가족을 기관단총을 걸어놓고 쏴 죽이겠대요. 오라버니께서? 네, 장군님을 배신했다고. 그래서 오빠 그 진심이야? 그러니까 야, 장군님을 배신한 굿다이 가족은 자기는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한 1년을 방치해뒀어요. 1년도 채 안 걸렸던 것 같아. 한 6, 7개월 정도 방치해두니까 그때 알아서 뭐 한국 드라마도 보고 뭐 하더니 자기가 알아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국에 있다는 말은 못하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북한에서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강 하나만 넘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찌 보면 브로커들이 정말 작전을 펼친 거죠. 그렇게 해서 속여가지고 강 하나를 넘었는데 그게 이제 두만강이었고 자기가 중국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못 사는 중국이 아닌 거죠. 눈이 돌아간 거죠 거기서. 그렇게 해서는 저희 오빠는 아마 탈북민 34,000명 중에 삼국으로 온 사람 치고는 제일 빨리 왔을 거예요. 북한을 떠나서 2박 3일 만에 한국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돈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삼국으로 돌았지 아버지, 엄마, 오빠는 싹 다 그냥 중국에서 직행으로 오다 보니까 직행을 왜 안 오시고? 전 돈이 없었어요. 저는 후불로 500만 원을 내겠다라는 이런 각서를 쓰고 손지장까지 다 누르고 그러고 삼국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비행기 타려면 거의 한 3천만 원 되는 돈이 있어야 됐거든요. 뭐 브로커비랑 이렇게 합쳐. 그 여권을 사야 돼요. 가짜 여권을. 근데 그게 그때는 중국이 지금처럼 얼굴 아이디가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권을 막 재탕하는 거죠. 그냥 막 그렇게 했는데 북한도 사회주의권 나라기 때문에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부패를 하다 보니까 그런 트릭이 먹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얼굴 아이디가 도입이 돼서 그것도 불가능해졌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 운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그 시기가 아주 적절했죠. 온 가족이 이렇게 다 오는 케이스는 흔하지 않지 않나요? 아마 한 0.23%?
그게 가능했던 건 운도 있지만 어쨌든 북한에서 있을 때 좀 잘 살았던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겠네요. 제가 볼 때 북한에서 오히려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엄청난 감시를 받았어서 그건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 또 저희 어머니 같은 사람이 탈북하는 건 북한에서도 기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싫어요. 왜냐면 일반 주민들이 탈북하는 건 생계형으로 봐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탈북하면 군사 정보가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걸 북한은 제일 싫어하죠. 그것도 특히 특수부대 장교인데 경보여단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좀 중국에서 올 때도 추격자가 붙어가지고 저희 아빠는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뛰다가 기차에서 막 내리 뛰어가지고 다리도 부러진 상태에서 중국에서 그 다리 부러졌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탈북민인 거 저게 되니까 그냥 정말 부러진 그대로 이렇게 누구 아는 분을 또 통해서 그 집에 들어가 숨어 있고 그리고 처소를 관통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산길로 다니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정말 특수부대 장교로서 군복무했던 30년 기간의 그런 노하우를 도망가는데 다 사용한 거죠. 행군 속도도 빨랐고 했던 그런 모든 백그라운드가 오히려 탈북할 때 유용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2006년에 윤아님 먼저 탈북하시고 그럼 온 가족이 한국에서 만난 거는 다 만난 거는 한 5년. 한 2011년 네, 5년 이때쯤. 정도 걸렸죠. 야, 한국에서 온 가족이 다 만나서 같은 집이나 식사를 같이 하고 할 때 기분이 되게 묘했겠어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지금은 그런 감정이 없어요. 지금은 없겠지만 네.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 내 식구가 다시 들러앉았을 때는 많이 울었죠. 탈북 시도하다가 북한 군인한테 걸리면 보통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무조건 사살이죠. 지금은 이제 선사 후보라는 명령이 네. 떨어져서 지금은 그냥 탈북을 시도하는 자는 무조건 죽여라. 그래서 선사 후보해라. 먼저 죽이고 나중에 보고해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죠. 탈북 시도하는 것 자체가 예전보다는 훨씬 좀 어려워진 거네요. 몇만 배 힘들어졌죠.